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영화와 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영화부터 만나봅니다. 신바님, 오늘은 어떤 이슈와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730만 재외동포와 화합, 교류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이 세계 한인의 날인데요. 네.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 영화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화 LA 주류 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니까 네.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서 1960년대부터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일을 하며 자리를 잡고 또 이제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리고 그때 낳은 자식들이 자라서 현재 이제 20, 30대 한인 2, 3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업으로 주류 가게나 작은 슈퍼마켓, 세탁소 등을 운영한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그 자식 세대인 이민 2세대가 그린 영화인데요. 주류 가게를 운영한 이민 1세대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이민 2세대의 딸, 이른바 리큐어 베이비가 제작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2세대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와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삶의 방식도 다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는 하나하나 비춰나가는데요. 이제 사회에서 발생한 BLM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흑인은 모두 소중하다라는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라든지, 혹은 이제 코로나를 겪은 후에 이제 인종 간의 서로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 차이 갈등을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방식으로 그 이해를 그리고 있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한국인들의 이민의 역사를 살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배경,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민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70년대부터는 연간 3만 명 정도가 미국에 이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의 이제 이민국으로는 멕시코, 필리핀 그 다음에 한국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 한국이 그러면 두 번째? 세 세 번째. 번째구나. 네. 네네네. 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이른바 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 정도였구나. 이민을 했는데, 네. 그때 시작하게 된 업종이 주로 이제 주류 가게, 세탁소, 작은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서툴다 보니까 유창한 1세대는 네, 그렇죠. 1세대는 좀 유창한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많은 자본 대신에 자신의 노동력을 들여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업종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르러서는 LA 남부에 있는 주류 가게 75%를 한국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아이고. 네, 이들이 이제 또 하나의 공동체, 이제 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반 다르게 볼 이유나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은 무탈하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네. 사실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가 바라보는 시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개요. 네. 네. 하나는 이른바 1992년에 벌어진 LA 폭동이라고 아하. 하는 사건인데요. 이거 역사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LA에서 흑인을 좀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들에 대해서 무죄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이것들이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 촉발된 인종 폭동인데요. 네. 이제 이 사건은 주로 한인 업소가 많은 코리아타운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아마 교과서에서 이렇게 불질러진 상점의 모습이나 맞아요. 약간 총이나 이런 걸로 서로 위협하는 사진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 흑인들이 이렇게 한인들을 집중 공격하게 된 사건이 바로 두 번째 두순자 사건인데요. 네. 이제 두순자 씨라는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흑인 중학생 여자아이가 절도를 저질렀고, 이 아이를 두순자 씨가 권총으로 쏘아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두순자 씨에 대해서 이게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뭔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서 이제 두순자 씨를 거의 무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은 흑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인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부르는 이름도 보는 관점도 다른데요. 이제 LA 폭동이라고 하는 건 이민 1세대에서 이렇게 부른다면 이제 이민 2세대라든지 다른 인종에서는 LA 시민 봉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것들을 흑인종이 폭동을 일은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로 인해서 정당한 시민권을 주장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보는 게 있고요. 또한 두순자 사건의 경우도 1세대의 경우는 뭔가 이 가게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당 방위였다라고 보는 반면에 2세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자체가 과잉 진압이었다. 중학생을 향해서 권총으로 사망하게 이른 건 과잉 진압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1세대의 경우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2세대 경우는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에서 보면 인종이라는 것으로 차별받는 인권 운동을 같이 해야 하는 동료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갈등의 지점들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딸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것은 단순히 뭔가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아버지는 흑인이 잘못이다. 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계속 에피소드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연결되면서 이제 2세대들이 참여하는 아까 이제 흑인 관련 BLM 운동에 대해서도 부모님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자신의 방식대로 길을 만들어가는 친구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네. 딸의 친구 중 하나도 이제 잘 나가는 한 스포츠 업계의 마케터를 그만두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위독하시자 그가 운영했던 식료품 슈퍼마켓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이것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BLM 운동은 당연히 참여를 하고 흑인 홈리스를 슈퍼에 고용해서 좀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웃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동료로 여기는 모습을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데, 또 이를테면 명절이나 제사와 같은 때 이제 자신의 이민자,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의 사진을 거는 것과 함께 또 이제 흑인 인종차별 희생 피해자들의 사진도 같이 붙여서 제사상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거 좀 특이하다. 네, 그래서 네. 이때 좀 같이 전통 음식을 나누고 즐기면서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1세대와 이민 2세대인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지금까지 깊어져 왔던 어떤 인종 간의 갈등이나 사회 여러 모순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LA 폭동이라고 불리는 과거를 좀 넘어서서 BLM 운동 그리고 급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는 모습에서도 그는 좀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와 고민을 하나둘 실천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네, 생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 같은 이민 1세대의 삶, 그리고 1세대에게서 희망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 또 다른 생존을 생각하는 이민 2세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군요. 네,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네. 생존이라는 단어에서 엄청 절박했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떠나와서 터전을 가꾸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2세대에게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했고, 또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2세대들은 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혹은 많은 성공의 가능성을 얻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이전에 소개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경우도 중국인 이민자가 세탁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딸과의 갈등을 빚는. 그렇죠. 근데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히 알고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곳을 떠나서 좀 벗어나서 최대한 성공해 보려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길은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뭔가 드림,
꿈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어쨌든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좀 애정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 애정과 헌신으로 쌓아온 가게를 자신이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걸 물려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편 나는 이 과거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들의 삶도 쉽지만은 않은데 네. 이것은 또 다른 또 생존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뭔가 사회 경제적인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예를 들자면 영어는 능숙하게 하지만 커뮤니티 안에서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스스로를 이제 바나나라고 일컬을 때도 있는데 바나나요? 네. 왜요? 아시아인이라 겉은 노랗지만 속은 이제 백인 문화, 미국 문화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색깔로. 네, 두 나라 어디든 속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면 이들 스스로도 어떤 생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당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영화의 제목이 LA 주류 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직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류 가게라고 하는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뭔가 구성원들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각자 가진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드림에 대한 꿈을 펼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뭔가 지금까지는 멀게만 느껴졌던 이민자, 한인들의 이야기를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영화이기도 해서 기회가 된다면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10월 5일이 세계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네. 뭐 부끄럽지만 저도 이 날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우리끼리는 잘 공감할 수 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보면서 한인의 삶을 좀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도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신바처럼 네. 그 미국으로 떠난 이민 가족 그리고 그 자녀와 관련된 책을 가져왔는데 뭐 비슷한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류 가게와 식료품점. 저는 식료품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작년 봄에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미셸 자우너가 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우는군요. 네. 네.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고 이 책의 첫 구절이 좀 많이 유명했었어요. 제가 좀 읽어보면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H마트는 아시아 식재료를 전문으로 파는 전문 마트다. H는 한아름의 줄임말로 대충 번역하면 두 팔로 감싸 안을 만큼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아름이란 단어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한인 전문 마트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또 그 이민 세대와 이민 사회에서 참 유명해졌던 책이고 이 책에서 H마트가 작은 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만나는 내 엄마의 흔적, 음식으로 감각하는 엄마와 엄마 고향의 문화 이런 것들이 또 나의 전통으로 담겨오는 그런 장소가 이 H마트라는 곳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좀 읽다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를 해서 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재외동포가 그리워하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 소개하면서 미셸 자우너가 쓴 H마트에서 울다라는 네. 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을 쓴 저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고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백인 미국인이고 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혈로 그렇군요. 태어났고요. 1989년생 이제 청년 세대고 네. 태어난 건 근데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1살 때 이제 바로 미국의 오리건주 유진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고 네. 어머니는 서울의 호텔에서 일하던 분이었고요. 아버지가 미군들 대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는데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만났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25세 결혼을 하고 25이요? 네, 이야. 이제 미셸 자우너가 이제 엄마가 결혼을 했던 25살 딱 됐을 때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병으로.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서 이민을 갔던 그 나이 때
본인은 엄마를 이제 잃게 된 거죠. 내가 그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를 떠나보내고 이제 26 이제 그렇게 미국 땅을 왔던 엄마와 나이 26 겹치게 되면서 이제 나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던 엄마를 좀 떠나보내는 그 감각부터 시작하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엄마가 늘 장을 봤던 H마트 그리고 사람을 만났던 H마트 거기를 가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되고 세상을 떠난 엄마를 떠올리게 되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외동포의 자녀로서 2세대로서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으로서 이제 나를 조금씩 알아가는 성장 도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6에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엄마와 딸, 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한국의 교육 철학, 간단히만 살펴봐도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라는 것도 있고 2세대라는 지점도 있고 엄마랑 딸이라는 것도 많고 사실 이제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또 문학 콘텐츠를 봤을 때 되게 우리가 늘 다뤄왔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척점이 있던 것들이 이 책에 다 녹아져 있는데 네. 이 책의 좀 더 핵심은 이제 엄마와 딸 그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떠나보내고 그 엄마의 흔적을 너무나 한국적인 미국 안에 있는 한국적인 H마트라는 장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참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왜 H마트가 핵심적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음식만큼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의 표지를 살펴보면 젓가락의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눈을 그리고 있고요.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눈물인 거죠. 이 사람이 H마트에서 울다라는 표지를 젓가락과 그 국수의 꼬불꼬불한 걸로 울음을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국수가 여러 이름이 있어요. 라면, 뭐 우동, 뭐 잔치국수 여러 이름이 있고 젓가락으로 먹는 게 참 익숙한데 서양에서는 누들입니다. 누들. 그렇죠. 단순한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낯선 동양의 식문화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누들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 우리가 느끼는 이 국수의 다양성과 이 서양에서 느낀 누들의 이런 단순하게 대한 표현들 네. 이 차이도 저는 이 책 안에 좀 재밌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서도 표지로 삼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 H마트 안에서 그 엄마가 해주었던 음식의 흔적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닮은 다른 아시아계 엄마들을 만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참 많이 닮아있는 비슷하게 닮은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 작가가 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나가는 이야기가 이 전반적인 테마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나에 대한 이해, 한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족과의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한 회복, 그리고 나란 사람에 대한 긍정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엄마와의 갈등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아까 신바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민을 간 첫 세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딸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내 꿈을 쫓아가고 싶어서 그 갈등이 늘 녹아져 있어요. 이 책에도 그렇게 녹아 있는데 네. 어릴 때는 엄마와 무조건 멀어지고 싶었다. 아하. 대학에 갈 때도 나는 동부에 있는 학교에만 지원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딸은 이제 뮤지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해요. 예술을 하고 싶었군요. 네, 실제로 유명한 뮤지션이고. 네. 근데 엄마는 이제 마냥 응원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은 식당과 만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의 경비를 벌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엄마가 딸의 길을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참 음식으로 표현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은데 엄마가 건네는 응원이라고 하니까 그 방식이 또 음식으로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배고프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더 그립지 않았나. 네.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연어 엄마처럼 이제 자원어의 어머니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줬다고 합니다. 미역국. 네. 그리고 과일도
깎아주면서 우리 대화를 시작하고 응원하는 방식이죠. 엄마가 늘 자식 응원하는 방식은 과일 깎아주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집 테라스에서 삼겹살도 구워줬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오너의 어머니는 H마트에 가면 좋아하는 과자가 그 이제 짱구 과자였다고 짱구 과자? 이렇게 또한 그 짱구 과자를 먹으면서 좋아했다고 하는데 바삭바삭하죠. 네. 손가락마다 그 과자 10봉지를 끼고 흔들면서 이제 막 즐거워했던 엄마라고 개구리 묘사가 손같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김치와 된장찌개. 이 작가가 제일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이자 지금 직접 끓여 먹는 음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을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소중하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정말로.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무엇보다 나의 취향과 내가 먹을 수 있고 못 먹는 식단을 알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을 해준다라는 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때 비로소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그 불 앞에서 네. 또 칼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게 음식을 한다는 행위고 또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귀로 들리고 탁탁탁 소리가 귀로 들리고 냄새가 나고 다 되었어 먹어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렇지. 이런 감각들의 총체가 이제 관계고 사랑인데 이게 음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렬한 게 식문화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작가가 그 된장찌개를 볼 때마다 그립고 그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무너질 만큼 힘들고라는 게 표현이 잘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미국이 아니에요. H마트입니다. H마트. H마트.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와 닮은 사람들을 찾고 엄마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고 나와 닮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작가는 이 H마트에서 치유를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에서 만날 때 비로소 보이는 한국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적인 것들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됩니다. 네, 뭐 세계 한인의 날 할 때 뭐 이제 제일 많이 펼쳐지는 행사가 네. 이제 뭐 김치로 대표되는 어떤 이렇게 음식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치 담그기. 네, 뭐 K 문화라고 K 해서 문화.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책에도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많은 걸 만났다. 이제 우리는 음식을 준비한 엄마들 통해서 우리 한국적을 많이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 책 재밌는 구절이었는데 한국 엄마들은 서로를 자기 아이의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게 됩니다. 지연이 엄마는 지연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에스터의 엄마도 에스터 엄마 이렇게 미국에서도 딸 이름이 에스터인데 에스터 엄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한국 엄마들은.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아이들이 흡수되어 버린 것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 미국에 가서도 우리만의 문화가 이렇게 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세대를 비판한 지점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점이기도 한데 또 아마 미국으로 넘어간 이 세대도 또 그 나이가 되면 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비슷한 행동들이. 이게 답답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만의 고유성으로 해석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이 한국만의 좀 독창적인 문화다라고 해석된다라는 지점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여성에 대한 또 여성의 어떤 개인이 좀 사라진다는 비판점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간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 해석되는 걸 또 보기도 하면서 이 문화라는 게 참 양면성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그런 다름과 이질성에서 새로운 창조성도 나오지 않나 네, 생각해 볼 맞습니다. 수 있잖아요. 뭐 재외동포, 재외국민 그리고 한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가진 힘이 다른 문화에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더해봅니다. 네, 이 책을 쓴 저자가 네. 이제 세계적으로 팬층이 되게 두꺼운 그 밴드 음악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뮤지션의 꿈을 이룬 건데 이제 세계 한인의 날을 기억을 하면서 그 이제 미셸 자오너 이 책을 쓴 미셸 자오너의 음악이 함께 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였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이었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10월 5일이 세계 한인의 날이구나 라는 상식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청년님과 신바님께서 소개해 주신 LA 주류가게 아메리칸 드림 또 H마트에서 울다 이 책과 영화를 만나보면서 이 한인들의 삶도 함께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